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아살해죄부터 공부를 합니다. 자, 영아살해죄 25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아살해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서 형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건 여기 참작할 만한 사정하는 이 이유 때문에 감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영아살해죄의 법적 성질, 결과범, 침해범, 이거는 살인죄와 똑같고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부진정 신분범은 뭐죠?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감경되는 경우죠. 그래서 영아살해죄는 부진정 신분범으로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량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감경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경이 정당하지 못하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비판론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합리적인 감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자, 비판론은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죄는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면서 직계 존속이 영아를 살해하는 건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어른 위주다. 즉 직계 존속의 어떤 체면, 나중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니까 그런 체면만을 생각하는 봉건주의 사회의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반론은 그것 때문에 감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참작할 만한 사유, 이것 때문에 감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잘 봐주고 직계존속이라고 잘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하에서 흥분 상태에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법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이 감경되고 그래서 형을 낮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론으로 지금 방금 그렇게 얘기한 사유, 즉 뭐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직계존속이 뭐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기형을 알을 낳아서 순간 놀라서 흥분 상태에서 살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거니까 보통 살인죄로 처벌을 하고, 다만 그런 특별한 어떤 주관적인 흥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양형 사유로 고려를 해서 형을 낮추면 되는 거지, 이걸 입법으로 이렇게 미리 낮춰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법론도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주체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인데 직계존속이니까 산모 외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설은 그렇게 직계존속을 넓히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영아살해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산모, 그 아기를 낳는 엄마, 여기에만 국한해야 된다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아기를 낳고 뭐 강간을 당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든지 또는 기형아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 놀란 마음 때문에 영아를 살해한 데 대해서 좀 형을 낮추었다면
그거는 산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무슨 그런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수는 그 아버지도 그럴 수 있다. 자기 부인이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낳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법이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산모만으로 국한을 해서 그 아버지는 그런 혜택이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 형량이 낮은 이 형벌권을 받는 그런 사람에서 제외시키는 건 결국은 뭐죠? 산모만 그 낮은 형량을 받고 아버지는 높은 형량, 즉 보통 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그러면 그는 가벌성을 높이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비해서 가벌성을 높이고 형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그렇게 가벌성을 높이는 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정신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다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는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영합니다. 분만 중이라고 하는 건 분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서부터 분만 직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 분만 직후에 그 분만으로 인해서 흥분 상태가 계속되는 그 시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살해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주관적인 그런 흥분 상태에서 정신 못 차리고 좀 우리 그냥 속된 표현하자면은 미칠 지경인 그런 어떤 정신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만 직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아기를 놓고 10분, 1시간, 3시간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뭐 한 달 후에 아기를 보다가 살해했다. 그러면 그건 보통 살인죄다. 흥분 상태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흥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살해한 경우만 영아살해죄가 성립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흥분 상태에 빠져서 영아살해죄가 되고 가볍게 처벌되는가? 그 사유인데 치욕은폐, 치욕스러운 그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자신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실추되고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것이 강간으로 임신을 했다든지 미혼모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사생아를 낳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 다우설이 주로 경제적 능력입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애기 분유를 살 그런 생계 여유조차 없다. 뭐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많은 학설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아기를 살해하는 경우까지도 이렇게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이런 것들 외에도 그런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참작할 만한 사유, 흥분 상태를 낳을 만한 사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아살해죄를 인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불구, 기영아, 조산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역시 이 조항에 대해서도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그래서 영아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또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입법을 해서 가볍게 처벌하는 건 생명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유 속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흥분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욕, 은폐,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낳았다 치더라도 흥분 상태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서 뭘 다른 걸 따지고 이런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하면 그건 영아 살해죄가 될 수 없겠죠. 이런 참작 사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흥분 상태가 있고 그래서 살해한 경우 영아 살해죄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고의는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다 하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고의의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형법 1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의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구성요건 사실, 즉 법 조문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객관적인 요소들, 주관적인 요소는 빼고요. 객관적인 요소들에 대한 인식 인용, 이것이 고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하다, 내가 얘를 살해한다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량감경. 자, 이 영아 살해죄는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처벌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낮게 그 동기 또 양형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낮춰놨습니다. 낮춰놨으니까 그 낮춰난 데 대해서 다시 판사가 재량으로 반을 뚝 깎는 장량감경을 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량감경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부정설. 아니다. 그거는 입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재량으로 봐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장량감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인정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량감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크게 많이 쓰는 그런 그 표현은 아닌데요. 꼭 어려운 한자로 쓰자 보면 이런 겁니다. 장량.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양을 재량으로 정한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거, 이 장량감경은 그야말로 그 판사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존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겠죠. 자기하고 무슨 동창이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겠다. 이렇게 장량감경을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고 이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좀 그 형을 반을 뚝 깎아서 잘 봐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반을 깎습니다. 장량감경이라는 건 예를 10년 이하의 징역 같으면 8년, 7년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장량감경을 하겠다. 그러면 반을 뚝 깎아서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내에서 형을 주는 거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아 살해죄는 이미 법 조문 내에서 장량감경과 같은 그런 그 과정을 거쳐놨기 때문에 다시 장량감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과 그거는 하나의 사유일 뿐이고 또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량감경을 인정해도 된다 하는 그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공범 문제는 결국 우리 공범과 신분에서 공부한 것처럼 각자 신분에 맞게 처벌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타인갑이 산모, 엄마를 교사하여 영아를 살해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당연히 그 영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보통 살해죄 책임지면 되는 것이겠죠.
자, 영아살해죄는 이 정도 보고요. 다음에는 촉탁성낙에 의한 살인죄 살펴봅니다. 자, 촉탁성낙에 의한 살인죄. 표에서 보다시피 그 촉탁을 받거나 성낙을 한 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살인죄보다는 좀 형량이 낮아지겠죠. 그죠? 자, 여기 피해자의 촉탁 승낙을 받아서 살해한 그런 경우다 그랬고요. 법적 성질은 자, 이 피해자 승낙이죠. 피해자 승낙입니다. 우리 형법 24조에 나와 있는 피해자 승낙에 따라서 그 범죄 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가 나오는 건데, 그 24조의 단서에 보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대표적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폭행이나 뭐 명예훼손죄나 뭐 신용훼손죄나 이런 것들은 내가 승낙한다 그러면 그 승낙에 따라서 행위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 성립되지 않는데,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나 죽여도 좋다 이렇게 승낙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거는 고유하고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법익인 생명의 경우에는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불법성을 좀 낮춰서, 즉 위법성 조각 사유니까 위법성 조각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위법성을 좀 낮추어서 형을 좀 낮게 입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행위 객체는 자신에 대한 사례를 촉탁 승낙한 경우입니다. 자, 촉탁이라고 하는 건 먼저 나를 죽여다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승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승낙하냐? 나 죽여도 좋다. 뭐 이렇게 승낙을 하는 경우, 뭐 이런 누가 먼저 하냐의 문제지 그 내용은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촉탁 승낙의 요건인데요. 자, 피해자 자신의 직접적인 촉탁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촉탁 승낙을 뭐 대리로 한다든지 뭐 이거 안 됩니다. 피해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꼭 말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글로 할 수도 뭐 있고,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은 촉탁 승낙이어야 됩니다. 자유롭다는 건 뭐죠? 강박에 의한,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진의에 의한 겁니다.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친구들끼리 뭐 장난으로 나 죽여라 뭐 이런 거 당연히 아닌 거죠. 이거는 기망이나 농담 이런 거 안 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 즉 뭐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지하게 그렇게 촉탁 승낙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묵시적으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승낙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살해행위 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먼저 살해행위를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나 죽여도 좋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촉탁 승낙의 요건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고의는 촉탁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살관여죄, 자살교사 방조죄입니다. 자, 자살교사 방조죄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걸 외부에서 관여하는 거죠. 너 죽으라 이렇게 한다든지, 또 자살을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건 역시 뭐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겁니다. 자, 법적 성질 이걸 보면 법적 성질의 다른 것들
뭐 넣을 거 많지만 일반적인 건 빼고요. 공범 종속 성설에서 보면 이거는 특별 규정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예를 하나 봅니다. 지금 당연한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예인데요. 갑이 을을 교사해서 을 스스로 자살케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만 보면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끊는 사람은 이 을입니다. 그죠? 요 행위, 요 을이 스스로 자살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구파, 근대학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구파 객관주의는 이 실행행위 이 부분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을이 을을 스스로 자살하는 거 이 부분은 범죄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살한다 그래서 깨어났다고 우리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정을 하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부분, 을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부분에서 을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요 정범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가담한 갑은 공범 종속성에 따르면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그 뒷부분이 을이 어쨌든 처벌되지 않으니까 정범의 범죄 성립과 그 뭐죠? 정범의 범죄 성립과 처벌에 종속해서 이 교사 방조범도 성립되고 처벌된다. 이렇게 보는 공범 종속설의 입장에서는 이 자살 교사 방조죄는 사실 처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을 실행행위라는 을이 범죄 성립되지 않는데 거기에 갖다 붙은 교사 방조한 갑을 범죄 성립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범 종속성설에서는 특별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범 독립성설은 그 정범의 범죄 성립과 처벌하고는 상관없이 공범 스스로의 그런 어떤 범죄를 야기하고 불법성을 드러낸 그 범죄성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죠? 신파, 현대학파 여기서는 뭐죠? 그 공범은 공범 독자성, 그 공범 독립해서 범죄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 공범자의 자살, 교사, 방조 행위 그 범죄성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걸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 참작 다시 한번 보고요. 이 부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객체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어떤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유아나 정신병자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그는 자살교사 방조죄가 아닙니다. 그는 뭐 촉탁성락에 의한 살인죄라든지 살인죄 교사 방조라든지 이런 다른 그 상황에 맞는 범죄가 성립되는 거지 자살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내용이 확정돼야 되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 교사 방조라고 하는 교사는 뭐 자살할 마음 없는 사람에게 자살할 마음을 심어주는 거고요. 방조는 자살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교사는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에 하나입니다. 명시적, 묵시적 다 자기인데 명시적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거고 묵시적은 말이나 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의 행태로 보이는 것 그게 묵시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어떤 행태를 통해서
자살을 교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손가락을 아래로 내린다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조는 명시적, 묵시적,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자살을 막아야 될 사람이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교사 방조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반 자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자살 방조가 다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각자 따로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뭐 도와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자 뭐 간접적으로 심리적 어떤 원조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이 도와준다는 일단 고의가 없죠, 그죠? 나는 내 스스로 목숨 끊는 거기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 뭐 도와준다든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사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각자 따로 진심으로 자기가 그냥 자기 죽겠다는데 다 모여서 하는 경우는 범죄가 불성립되는데, 자살에 도움을 주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더 강한 독약을 제공했다든지 독려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살을 기도했는데 자기가 깨어났다. 그러면 자살 방조죄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승낙, 살인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 승낙해 하거나 자살을 결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탁, 승낙을 하는데 겁을 준다든지 속인다든지 또 자살을 결있게 한다든지 이거는 정상적인 촉탁, 승낙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위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위계라고 하는 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천국에 바로 간다, 죽은 엄마를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것이 죽음 의미 외에 부수적인 속임. 네가 죽으면 네 가족에게 1천만 원 주겠다, 뭐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거는 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계를 하는 거는 여기서 위계는 목숨 자체, 생명 자체에 대한 그 착오를 일으키는 거, 그걸 위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거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인의 죄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